한국 겨울 우습네. 핀란드 국방부에서 파견된 여군 장교 한 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러 온 그녀는 K9을 서류상으로는 인정했지만 예비 평가서에 딱 4글자를 적어버렸어요. 신뢰할 수 없음. 이유는 단 하나, 핀란드의 혹한을 버틸 수 있을 리 없다는 판단이었죠. 핀란드 겨울은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곤두박질 치는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 깐깐한 담당관을 잡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K9 한 대를 통째로 영하 24도 냉동고에 하룻밤 동안 얼려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 꽁꽁 언 K9이 시동을 걸자마자 기동에 들어갔고 연속 사격으로 목표물을 100% 명중시키는 퍼펙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원래 시연은 2회 예정이었는데 이 담당관은 한 번 보더니 바로 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다고 해요. 핀란드 겨울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주포는 K9뿐이다. 냉동고 테스트 하나가 핀란드와 K9의 운명적인 인연을 시작시킨 겁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134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왜 한국산 중고 자주포의 국가의 운명을 걸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핀란드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트라우마를 알아야 해요. 1939년 12월 30일 소련군 100만 명이 핀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스탈린은 핀란드 따위는 2주면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당시 핀란드 정규군은 고작 30만 명, 탱크도 변변치 않았고 전투기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인들은 항복 대신 스키를 탔어요. 하얀 위장복을 입은 핀란드 저격수들이 영하 40도의 눈밭을 유령처럼 누비며 소련군을 사냥했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겨울전쟁입니다. 핀란드군은 105일 동안 버텼어요. 소련군 사상자가 30만 명을 넘어가자 스탈린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핀란드는 국토의 10%를 소련에 내줘야 했어요. 핀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비프리를 포함해서요. 4만 명의 주민이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됐습니다. 핀란드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러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힘이 없으면 모든 걸 빼앗긴다는 뼈아픈 교훈이요. 전쟁이 끝난 뒤 핀란드는 독특한 생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핀란드화라고 불리는 줄타기 외교였죠. 소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서방과도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아슬아슬한 중립 노선이었어요.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했고 소련을 비판하는 발언도 자제해야 했습니다. 강대국 옆에서 숨죽이며 살아남아야 하는 소름을 수십 년간 견뎌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분단을 겪으며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해온 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죠. 그래서인지 핀란드인들은 한국을 남다르게 바라봅니다. 저 멀리 동쪽 끝에 우리와 비슷한 운명을 가진 나라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핀란드가 2022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핀란드인들에게 이 포성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1939년의 악몽이 되살아난 거죠. 할아버지가 겪었고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공포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핀란드 여론은 하룻밤 새 뒤집어졌어요. 나토 가입 지지율이 20%대에서 80%로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 4월 핀란드는 마침내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70년 넘게 유지해온 중립 노선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린 거예요. 러시아는 당연히 격분했죠. 푸틴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심각한 실수라고 경고했고 핀란드 국경 인근에 군사력 증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핀란드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최근 공개된 위성 사진을 보면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 근처 4곳에서 군사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카멘카, 페트로자보츠크, 세베로모르스크, 올레냐 이 4기지에서 막사가 늘어나고 장갑차가 집결하며 보급창이 확대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카멘카는 핀란드를 겨냥한 핵심 전진기지로 기존 제138 기계화보병 여단이 최근 제69 기계화보병 4단으로 격상됐어요. 여단에서 4단으로 바뀌었다는 건 병력 규모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뛰었다는 뜻이거든요. 핀란드 국방군 정보장 페카 투르넨 준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병력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핀란드군은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수준까지 병력을 키우는데 약 5년이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병력이 고스란히 핀란드 국경으로 향할 거라는 분석이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핀란드 대통령이 믿기 힘든 말을 했어요. 러시아가 공격해 온다면 우리 혼자서도 막을 수 있다.
나토 국가 중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홀로 버틸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그 자신감의 핵심에는 앞서 말한 냉동고 테스트를 통과한 그 무기,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핀란드가 도입한 K9은 신품이 아니라 한국군이 쓰던 중고품이었거든요. 왜 세계 최상위 부국 중 하나인 핀란드가 새 물건 대신 중고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핀란드만의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2016년 핀란드가 자주포 도입을 검토할 때 후보군에는 쟁쟁한 이름들이 올라 있었어요. 독일의 PZH-2000은 자주포계의 롤스로이스로 불렸고 프랑스와 스웨덴 제품도 경쟁에 뛰어들었죠. 서류상 스펙만 보면 유럽 명품들이 앞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국방부가 파고들수록 불편한 현실이 드러났어요. 유럽 방산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형편없었던 겁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은 평화의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전쟁은 역사책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방산 공장을 줄이고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숙련 기술자들을 내보냈습니다. 군대도 대폭 감축했어요. 독일군 전차가 냉전 시절 5,000대에서 300대로 줄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문제는 무기를 만들 능력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거예요. 핀란드가 독일의 PZH-2000을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5년에서 7년 뒤에 납품 가능합니다. 5년이요. 당장 내년에 러시아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5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PZH-2000 한 대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70억 원에서 80억 원 수준이거든요. 핀란드가 필요한 물량을 채우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했죠. 안보에는 골든타임이 생명인데 유럽의 명품 무기들은 그 시간을 맞춰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핀란드의 레이더에 흥미로운 옵션이 잡혔어요. 한국군이 K9 자주포를 세대 교체하면서 기존 물량을 처분한다는 소식이었죠. 한국은 K9를 1999년부터 양산해서 이미 1,000대 넘게 운용하고 있었는데 최신형 K9A1, K9A2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초기 생산분을 해외에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핀란드 입장에서는 솔깃한 조건이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냉정하게 따져봤어요. 한국군이 실전 배치해서 20년 가까이 굴린 물건이니까 내구성은 이미 검증됐고 혹한과 산악 지형에서 단련된 전력이니까 핀란드 환경에도 맞을 가능성이 높았죠. 무엇보다 즉시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가격은 어땠을까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48문을 1억 4,800만 유로에 계약했으니 대당 약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0억 원 정도였어요. 신품 PZH-2000의 절반 수준이었죠. 물론 중고라는 점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검증됐다고 해도 남이 쓰던 물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핀란드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2016년 핀란드 북부 로바예르비 훈련장에서 K9 성능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북극권에 걸친 이 훈련장은 겨울이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옥 같은 환경이에요. 핀란드가 요구한 건 단순했습니다. 이 추위에서 시동이 걸리고 이 눈밭에서 달릴 수 있으면 된다. K9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질주했고 급정거 후 1분 만에 포탄을 발사해 표적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핀란드 평가단은 고개를 끄덕였죠. 중고라서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깐깐한 여군 장교였죠. 그녀는 핀란드 현지 테스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본토에서 다시 검증해봐야 믿을 수 있다. 문제는 그녀가 한국에 도착한 시기가 겨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핀란드 겨울과 같은 조건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죠.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냉동고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예요. 그녀는 두 번째 시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핀란드는 K9 자주포 48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계약 후 1년에서 2년 안에 물량이 도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업체였으면 아직 설계 검토 중이었을 시간에 핀란드군은 이미 K9으로 훈련을 시작한 거죠. 중고품이라서 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신품을 주문했으면 생산 라인 가동, 부품 조달, 조립, 검수까지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핀란드군은 실전 배치 후에도 K9에 완전히 반했어요. 군사훈련과 실제 사격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고 무엇보다 핀란드의 살인적인 추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거든요. 핀란드 국방부는 2022년 추가 구매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육군의 화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K9은 핀란드에서 작전상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됐으며 군사훈련과 사격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결국 2021년에 10문, 2022년에 38문을 추가 주문하면서 총 96문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건 추가 주문분도 상당수가 중고였다는 거예요. 핀란드는 신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당장 쓸 수 있는 검증된 화력이었지 전시장에 세워둘 새 장난감이 아니었거든요. 이 실용주의가 핀란드를 유럽 최강의 포병 전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3번에 걸친 계약 총액은 3억 유로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지만 같은 돈으로 유럽 신품을 샀으면 절반도 못 채웠을 거예요. 핀란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24년 3월 핀란드 방산업체 밀로그가 K와 개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10만 유로 규모의 이 계약은 2030년까지 K9을 핀란드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에요. 통신체계, 사격 통제 시스템, 방한 장비 등을 핀란드 실정에 맞게 개조하는 거죠. 중고로 사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튜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핀란드 방산업체가 개량과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구조로 산업협력형 방산 수출 모델이 구축된 거예요. 캐구 자주포의 성능도 좀 더 들여다볼게요. K9이 극한 환경에서 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포가 험한 지형을 달리려면 충격을 흡수하는 현가 장치가 핵심인데요. 유럽에서 만든 자주포들은 대부분 토션바 방식을 써요. 단단한 금속 막대가 비틀리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인데 평평한 도로에서는 괜찮지만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충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반면 한국의 K9은 이남형 현가 장치라는 첨단 유압 시스템을 씁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도 차 안은 부드럽잖아요. K9도 마찬가지예요. 바퀴 6개에 각각 독립적인 유압 실린더가 달려 있어서 한쪽 바퀴가 웅덩이에 빠져도 다른 바퀴들이 알아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한 눈밭을 달려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죠.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K9은 처음부터 강원도의 거친 산길, 영하 20도의 혹한을 달리도록 설계됐거든요. 핀란드의 눈밭과 한국의 산악지형이 닮은 꼴이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화력도 압권이에요. K9은 동시 탄착 사격이 가능합니다. 포탄 3발을 연속으로 쏘되 각도를 다르게 해서 3발이 동시에 한 곳에 떨어지게 만드는 기술이죠. 적 입장에서는 자주포 한 대가 쏜 건데 마치 포병 대대가 집중 포격을 퍼부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K9은 15초 안에 3발을 날리고 1분 내로 진지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현대전에서 자주포는 쏘고 2분에서 3분이 지나면 적의 반격을 받거든요. 빨리 쏘고 빨리 도망가는 게 생존의 핵심인데 K9은 그걸 완벽하게 해냅니다. K9은 핀란드 방어 전략의 핵심이지만 핀란드가 준비한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핀란드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홀로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한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핀란드는 유럽에서 폴란드와 함께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예요. 이구자주포 96문 외에도 견인포 600여 문, 다연장 로켓 100여 문을 갖추고 있거든요. 재밌는 건 냉전이 끝난 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견인포를 폐기하는 추세였을 때도 핀란드만은 구형 견인포를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핀란드의 선택이 옳았음이 입증됐죠. 넓은 면적을 방어하려면 포탄을 충분히 비축해두고 퍼부어야 한다는 게 재확인됐거든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군은 대구경 견인포가 단 한 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유럽의 맹주라 불리는 나라들이 포병 전력에서 핀란드에 한참 뒤처진 거죠. 공군 전력도 무시 못합니다. 핀란드는 현재 운용 중인 FA-18 호넷 60 2기 전량을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에 스텔스 전투기 F-너선 35A 록사로 교체할 예정이에요. 러시아가 이걸 상대하려면 스텔스기 수 E-57이나 S-400 방공 체계를 써야 하는데 대략적인 탐지는 가능해도 실제 교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죠. 병력 동원 능력은 핀란드의 숨겨진 무기예요. 핀란드는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징병제 국가인데 진짜 무서운 건 예비군 시스템이에요. 복무를 마친 뒤에도 5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거든요. 핀란드 대통령은 유사시 몇 주 안에 28만 명을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핀란드 전체 인구가 562만 명 정도니까 인구 대비로 보면 엄청난 숫자죠. 최근에는 예비군 연령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서 2031년까지 예비군 10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국방비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핀란드의 국방비는 GDP 대비 2.41%로 나토 가이드라인인 2%를 크게 넘겼고 2029년까지는 3%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민간인 4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소도 전국에 깔아놨어요. 핀란드 인구가 562만 명이니까 거의 전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셈이죠.
핀란드와 한국의 관계는 K9 거래를 넘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핀란드 국방장관 안티 하카넨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핀란드가 도입한 K9 자주포에 매우 만족한다. K9뿐 아니라 다른 한국 방산 제품과 기술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한 핀란드 이노베이션 포럼에서는 방위사업청장과 핀란드 국방장관이 만나 방산 및 첨단 기술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사실 핀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한국 방산에 주목하고 있어요. 러시아 위협이 커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급하게 사들이려는데 미국이나 서유럽 방산 업체들은 생산이 밀리고 납기가 늦어지거든요. 반면 한국은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검증된 성능이라는 3박자를 갖췄죠.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50%를 넘긴 베스트셀러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한꺼번에 사들인 초대형 패키지 계약은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다만 핀란드 대통령도 인정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미국의 도움은 결국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특히 F-35를 계속 운용하려면 미국의 기술 지원이 필수예요. 하지만 그는 나토가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나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핀란드는 혼자서도 싸울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동맹의 가치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1939년 겨울 소련 100만 대군 앞에서 스키를 타고 저항했던 핀란드인들의 DNA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옆에서 살아남는 법을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힘이 없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것, 평화는 준비된 자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핀란드는 값비싼 신품 대신 검증된 중고를 선택했고 한국산 K9로 무장하고 러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5년짜리 대기표를 손에 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핀란드는 이미 96문의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고 자국 환경에 맞게 개량까지 시작했어요. 체면보다 실리를 택한 거죠. 새 물건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면 광택이 나는 신품이 아니라 실제로 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니까요. 냉동고에서 꽁꽁 언 채로 완벽한 사격을 보여줬던 그 자주포가 이제 북극의 눈밭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의 뿌리에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두 나라의 닮은 운명이 있었습니다.